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비인도적 대량 살상을 저지른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 ICC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ICC는 회원국의 집단 학살, 전쟁 범죄 등에 대한 기소권을 갖고 있지만 수배자 체포와 인도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서 ICC 무용론까지 나왔었는데요. 두테르테에 대한 적격적인 체포와 압송은 현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의 정치적인 판단이 주요 변수였습니다. ICC의 체포영장을 발부받고도 구금되지 않은 세계의 권력자들과 달리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체포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지 잠시 후 구정은의 수상한 GPS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태국 방콕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장이죠. 짜뚜짝 주말시장 소개해드립니다. 그야말로 있어야 할 것은 다 있는 대규모 시장이라서 하루 안에 다 보기 어려운 곳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짜뚜짝 시장이 조만간 재정비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월 14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다시 핵 보유국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 장관은 집권 1기 때처럼 좋은 관계를 다시 구축할 거라면서 북미 대화를 재개할 뜻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마련한 30일 휴전안에 대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처음 입장을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하지 않은 대답이라면서 하루빨리 휴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캐나다가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 부과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 WTO에 분쟁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의 이번 관세 조치가 1994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따른 미국의 의무와 불일치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와 별도로 캐나다는 앞서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서도 지난 5일 WTO에 분쟁 협의를 요청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면서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3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월 만기 금 선물 종가가 온스당 2,991.3달러로 전장보다 1.5% 올랐는데요. 금 현물 가격은 미국 동부 시간 오후 2시쯤 전장보다 1.6% 오른 온스당 2,979.76달러에 거래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금 현물 가격은 지난해 27% 상승한 데 이어 올 들어서도 약 14% 올라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금 시세가 온스당 3,000에서 3,200달러 선에서 거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에 대거 해고한 수천 명의 연방기관 수습 직원들을 복직시키란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 효율부가 주도하는 연방기관 축소와 인력 감축 추진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 인근 화산지대에서 13일 규모 4.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오전 1시 25분쯤 나폴리 서쪽 캄피 플레그레이 지역에서 발생했는데요. 작년 5월에 발생한 동일한 규모의 지진과 함께 이 지역에서 40년 만에 가장 강한 지진으로 기록됐습니다.
진안과 가까운 바니올리 지역에서 지진으로 천장이 무너져 한 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고요.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핵무기가 있지만 핵 보유국은 아니다.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 안 했다는 얘기 같은 뭔가 좀 이상한 얘기인데요. 핵무기가 있는데 네. 보유국은 아닌 그렇죠. 거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를 재구축할 것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할 거다. 나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 확실히 그는 뉴클리어 파워, 즉 핵 보유국의 지도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러시아, 중국의 핵무기 보유량을 언급하면서 수를 줄일 수 있다면 큰 성과가 될 거다. 이제 미국까지 포함해서 너무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데 위력이 크다. 그런데 그 정도로 우리가 필요하진 않다. 핵 군축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다른 국가도 참여를 해야 된다. 알다시피 김정은도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고 인도, 파키스탄도 갖고 있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1월에 취임을 할 때도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다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나는 북한과 잘 지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기하고 핵 능력 약화 등으로 입장을 선회하는 게 아니냐 논란이 좀 일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악관이 그때 진화를 했어요. 여러 차례나 트럼프 2기 행정부도 여전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이 점을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명기를 했었습니다. 또 오늘 또다시 또 핵보유국 얘기를 또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로이터 통신이 또 물었습니다. 그럼 정책 정말 바뀐 거냐라고 백악관이 물었는데 여전히 첫 번째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공식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간주하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이제 밝혔다는 건데요. 네.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에서 핵무기 제조와 운용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공식 인정하는 용어는 핵무기 보유국 누클리어 웨폰 스테이트입니다. 누클리어 파워가 아니고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서는 누클리어 파워 파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 그래서 개념이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자꾸 누클리어 파워 이렇게 없는 얘기 단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얘기를 할 때마다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이요. 내가 김 위원장과 2018년에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해서 한국이 올림픽에서 엄청나게 성공했다. 사실 핵무기를 맞을까 봐 아무도 티켓을 사려고 하지 않았는데 나 때문에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올림픽은 북한 선수단도 참가했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가리킨 그렇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자, 평창올림픽은 2018년 2월에 열렸는데요. 네. 1차 북미 정상회담은 4개월쯤 지난 6월에 이루어졌었습니다. 예. 네. 예. 말이 참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요. 예, 늘 느끼게 됩니다. 예. 팩트 체킹을 계속 앞에서 해줘야 되는 건지 그럼 또 화를 낼 것 같고. 그러니까요. 네. 아, 참 애매합니다. 다음 키워드인데요. Neither confirm nor deny. 이걸 줄여서 NCND 정책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러니까 외교나 정치 상황에서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정책을 펼 때 아주 애매모호한 자세를 보일 때 쓰는 용어입니다. NCND. 그렇습니다. 네. 근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30일간 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찬성을 한 것도 아니고 반대를 한 것도 아닌 자세를 보였습니다. 네. 휴전 자체는 옳고 우리는 이것을 지지할 것이지만 논의해야 할 문제가 있다. 그래서 휴전안의 세부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이제 공개적으로 그 언급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휴전안 일단 지지하는데 그대로 못 받겠다. 이런 그렇죠.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네. 그 싸움을 멈추려면 장기적인 평화와 분쟁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30일간 휴전은 우크라이나에만 유리한 제안이다. 우크라이나가 이 기간 동안 동원이라든가 무기 공급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면서 휴전을 시행하면 지금 러시아 쿠르스크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명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군을 몰아내기 전까지는 휴전 방안을 논의하기가 힘들다. 이런 뜻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렇죠. 거지. 네. 아니. 왜냐하면 예. 이제
공이 나한테 넘어왔고 네. 내가 뭔가 패를 쥐고 있으니까 좀, 네. 좀 러시아 입장을 강화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가 정장 상황에서 굉장히 유리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오늘 위트코프 미국 백악관 중동 특사와 만나게 됩니다. 푸틴 대통령이. 그래서 네. 휴전안에 대한 얘기를 이제 이 자리에서 할 거로 보이는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반응이 나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사실은 전쟁을 계속하고 싶은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렇다고 말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희망적이지만 완전하진 않은 입장이다. 내가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내놨습니다. 희망적인 쪽으로 좀 더 가길 네. 기원합니다. 다음 키워드 대나무가 될까 참나무가 될까. 우리 나무노래란 전래동요가 있잖아요. 뽕나무가 가스를 뿜으니까 대나무는 버럭하고 화를 내고 그러니까 참나무가 참아라 하는. 그렇죠. 그래서 예. 대나무랑 참나무의 입장이 좀 달라지는데 자, 트럼프 행정부가 12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전 세계 철강과 알루미늄의 25%의 관세를 부과하니까 각국이 내가 그럼 대나무가 될 것이냐 참나무가 될 것이냐 입장을 정해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좀 다른 입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나라의 관세율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각국이 처한 통상 여건, 대미 무역 규모, 국내 정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대응이 달라지는 건데요. 네. 일단 대나무가 된 곳은 캐나다와 유럽연합입니다. 일단 캐나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통상 정쟁 과정에서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대표적인 나라죠. 가장 지금 기분이 안 좋은 나라 중 그렇습니다. 하나인 곳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일단 이 관세 조치에 맞춰서 네. 우리도 298억 캐나다 달러 약 30조 원 규모의 미국 상품의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였고 굉장한 동맹이었는데 우리 등에 칼을 꽂았다라면서 배신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조기 총선 전망이 나오니까 이제 민심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정치권의 반응이 담긴 뜻이기도 합니다. 네. 다만 카니 차기 캐나다 총리가 캐나다의 주권을 존중한다면 적절한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라면서 협상의 문은 열어놨습니다. 네. 또 미국의 오랜 동맹이 또 EU죠. 역시 관세가 발효된 지 1시간 만에 대응책이 나왔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총 260억 유로 약 41조 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다음 달 13일부터 2단계 보복 조치를 내놓겠다라는 얘기도 이어졌습니다. 주로 공화당 강세 지역의 제품을 집중 겨냥하겠다라는 생각인데요. 반면에 대미 2, 3위 철강 수출국인 멕시코와 브라질은 별다른 맞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 있는 건데요. 네. 그동안 특히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물밑 협상을 계속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적극 반기를 들진 않고 있거든요. 일단 대화의 창은 열려 있다라면서 4월 2일까지 상황을 두고 보겠다는 건데 왜냐하면 그때부터 또 상호 관세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때까지는 좀 참다가 협상 카드를 좀 아껴서 써보겠다라는 의도로 분석이 되고요. 스타머 영국 총리도 실용적으로 접근하겠다라면서 관세를 포함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브라질은 미국에 대한 불쾌감을 나타내긴 했지만 맞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무역 대표부랑 접촉을 하면서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실무 그룹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네, 참나무가 된 쪽도 꽤 많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눈치를 좀 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폭발할까 봐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다음 키워드 산 넘어 산. 일본 자민당이 비자금 스캔들 산을 넘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번에 상품권 스캔들 산을 만났습니다. 네. 네, 아사히 신문이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집권 자민당 초선 의원 15명에게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전달했다라는 보도를 어제 내놨는데요. 네. 그러니까 3일에 총리 공관에서 초선 의원 15명을 초대해서 회식을 했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1인당 10만 엔, 약 98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줬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중의원 선거에서 당선돼서 국회에 입성한 초선 중의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주면서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고요. 회식에 오셨으니까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라면서 줬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일본의 정치 지도자가 정치자금 규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점인데요. 왜냐하면 이 법이 정치인을 포함한 개인이 특정 정치인에게 현금과 유가증권을 기부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총무성은 이 유가증권에는 상품권도 포함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또 10만 엔이나 주는 건 사회 통념상
기념품 범위는 넘어가지 않느냐. 너무 액수가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일이 이시바 정권을 흔들 수 있는 상품권 스캔들로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작년에 총선을 했을 때 그 계파들이 비자금을 좀 유용을 하면서 그 스캔들 때문에 자민당이 소수 여당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도 집중 추궁을 받는 와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더 큰 비판이 지금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즉각 일본 정부는 이시바 총리가 자비로 지출을 했다. 법을 어긴 건 아니다라고 옹호했고요. NHK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날 회식에 참석했던 의원들 모두 상품권을 반납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또 이시바 총리도 정치 활동에 관한 기부가 아니었다. 상품권 받은 의원들이 내 지역구에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선거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는데요. 네. 하지만 사비라고 해도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월에 미일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끈 뒤에 이시바 총리 지지율이 반짝 상승했다가 지금 다시 하락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7월에 이제 참의원 상원 선거를 앞두고 네. 자민당 보수파에서는 총재 선거 다시 하자라는 발언까지 나온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이시바 총리에게 이번 일이 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네. 하지만 일단 비슷한 일들이 계속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반응이 또 나오는 것 같고요. 다음 키워드입니다. 적과의 동침.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이요. 허위 정보를 감시하는 새로운 기능에 일론 머스크의 X가 개발한 기술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콘텐츠 관리 도구인 커뮤니티 노트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를 하면서 네. X에서 커뮤니티 노트를 구동하는 오픈소스 알고리즘을 활용하겠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X는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이걸 공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커뮤니티 노트를 발전시켜서 우리 메타에 맞게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네, 이제 커뮤니티 노트라는 게 뭐냐면 메타가 올해 1월에 그 가짜 뉴스를 판별하고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제3자의 팩트 체킹 제도를 폐지하고 도입을 하기로 했던 기능인데요. 그러니까 팩트 체크 담당자가 허위 여부를 체크하는 팩트 체킹이 아니라 네. 이용자들이 콘텐츠에 대한 의견을 달도록 하는 검증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건 X가 먼저 도입을 했는데 이제 메타도 그 기술을 따라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네네. 그 X가 왜 도입을 했냐면 그 SNS 플랫폼들의 자체 콘텐츠 검열 기능을 없애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한테 불리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선거 그래서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커버그가 사실 머스크 CEO랑 굉장히 설전도 벌이고 뭐 네. 대결도 벌이자 맞아요. 이런 얘기도 하고 불편한 관계였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환심을 사려고 측근인 머스크를 따라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커버그 CEO가 메타의 법인 등록지도 델라웨어주에서 머스크의 테슬라가 있는 텍사스주로 이전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적과의 동침. 네. 다음 키워드 어린이 음료 보호 구역. 8세 미만 어린이들은 슬러시 음료를 피해야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소아질환 회보 학술회에 게재가 됐습니다. 네. 이 슬러시가 잘게 부순 얼음에 과즙이나 우유, 설탕을 섞어 만든 그런 거잖아요. 아이들이 좋아하거든요. 네, 색깔이 얼마나 알록달록하고 네. 예쁩니까? 그래서 어린이들의 눈을 사로잡기 쉽지만 대부분 완전히 어는 걸 막으려고 설탕 대신 자연 감미료인 글리세롤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들이 이 슬러시 음료를 너무 빨리 마실 경우에 글리세롤 중독으로 쇼크, 저혈당, 실신 등의 증상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네. 그래서 현재 영국 식품기준청은 5세 미만 어린이의 슬러시 음료 섭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11세 이하 어린이는 슬러시 음료를 한 개 이상은 마시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연구는 이 권고사항을 바꿔야 된다라는 지적을 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이 슬러시 음료를 마신 후에 1시간 이내에 급성 질환을 일으켜서 응급치료를 받은 2세에서 7세 어린이 21명의 사례를 연구한 결과 이런 권고를 내놓은 건데요. 네네. 그때 글리세롤 중독이 나타난 어린이들이 대부분 의식을 잃었답니다. 혈당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면서 혈액이 산성
활성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네. 거의 모두 무사히 퇴원을 했다고 해요. 근데 한 명은 발작을 일으켰고 아. 4명은 뇌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네. 근데 사실 연구팀이 이게 영국과 아일랜드 어린이들만 조사를 일부 기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 전 세계에서 매일매일 수천 명의 어린이가 슬러시를 마시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거의 전수조사를 해보면 피해는 훨씬 커질 수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네. 또 병원에 갈 정도는 굳이 아니더라도 구토, 메스꺼움 같은 가벼운 증상을 느낄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부모가 위험성을 꼭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면서 영국 식품기준청이 신중하게 이번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 부분 잘 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옥석 가리기인데요. 중국에서요 올해 초부터 크리스털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짜 크리스털을 판매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많은 판매처가 천연 크리스털입니다라고 광고를 하는데 염색이나 접합 같은 가공을 통해서 눈속임을 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최근에 오프라인 전문점에서 크리스털 팔찌 2개를 구매한 왕모 씨가 이게 합성 수정이란 걸 나중에 알아서 항의를 하고 반품을 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판매처에서 합성 수정도 수정의 일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사실 때 천연 수정인지 확인을 안 하신 거 아닙니까? 라면서 반품을 안 해줬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제품 설명서 같은 거 보면 깨알 같은 글씨로 그렇죠. 딱 보면 그 안에 있는데 그 잘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보기가 힘들죠. 네. 또 다른 소비자 류 씨는 온라인 전문점에서 크리스털 팔찌를 우리 돈으로 38만 원에 샀습니다. 네. 근데 확인한 결과 이게 액티노라이트라는 광물이란 걸 알게 됐는데요. 네. 그래서 판매처에 항의했더니 액티노라이트들도 크리스털과 같은 광물입니다라고 또 주장을 했대요. 근데 크리스털은 우리 돈으로 4,000원에서 10,000원 정도에 이제 판매가 되는데 그램당. 액티노라이트는 그램당 우리 돈으로 600원에서 그러니까요. 비싸봐야 2,000원 광물이니까요. 가격 차이가 있잖아요. 너무 큽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이모 씨도 온라인 전문점에서 크리스털 팔찌를 우리 돈으로 5만 원 정도에 구매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겉면이 벗겨졌대요. 그래서 합성 제품이란 걸 알게 되면서 판매처에 문의를 했지만 반품 기간이 지나서 못 해드립니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안타깝네요. 근데 이제 크리스털이 치유 능력을 갖췄다라고 알려지면서 올 초부터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네. 지금 이렇게 크리스털 가짜가 지금 나돌면서 이걸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살 때 상세 페이지 사진, 구매처와 나눈 대화기로 박스를 열었을 당시의 사진을 반드시 저장을 해라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강조를 하면서 네. 잘 확인하고 구매해야 된다라고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중국 법에 의해서 가짜를 팔면 그 벌금 뭐 이런 행정처분도 받고 영업허가가 취소될 수는 있는데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돌다리를 2번, 3번 두드려야 그렇습니다. 된다는 네. 거.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상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존 베이스의 타임 오브 더 시즌 전해드립니다. It's the time of the season when love runs high. In this time, give it to me easy and let me try with pleasured hands to take you in the sun to promised lands to show you everyone. It's the time of the season for loving.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Who's your daddy? Who's your daddy? He is he rich like me? Has he take off any time to show you what you need to live? Tell it to me slowly. Tell you why I really wanna know. It's the time of the season for loving.
What's your name? Who's your daddy?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8번째입니다. 최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해서는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이 사회 안정 등에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정략적 탄핵 남발과 입법 독주에 대해 석고되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광화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도 소속 의원들이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행진을 하고 광화문에서 릴레이 발언을 이어가는 등 장외투쟁을 이어갑니다. 기획재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경제 심리도 위축됐다며 최근 우리 경제의 경기 하방 압력이 석 달 연속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합계 출산율 0.75명이 지속될 경우 2050년대 이후에는 역성장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주현 홈플러스 사장이 기업 회생 절차 개시 이후 피해를 본 협력사, 입점주, 채권자 등에게 사과하고 모든 채권을 변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삼성 SDI가 시설 투자 자금 확충을 위해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태국 방콕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종민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콕에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시장이 있다고요. 짜뚜짝 주말 시장인데 어떤 시장인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짜뚜짝 주말 시장은 이름처럼 주말에만 열리는 방콕의 가장 대표적인 시장입니다. 네. 우리나라 청계천 시장을 사람들은 행복이만 아니라면 뭐든 다 구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짜뚜짝 주말 시장이 바로 그런 시장입니다. 없는 것이 없는 시장이죠. 오, 짜뚜짝에서 구할 수 없다면 그거는 태국에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초기에는 현재 위치가 아닌 왕궁 앞 대형 광장에 있었습니다. 네. 1938년 당시 태국의 세 번째 수상이었던 프렉 피본송크람이 태국의 근대화를 꿈꾸며 태국 전역에 유럽식 벼룩시장을 만들자는 기체 아래 그 첫 번째 시장을 현재의 왕궁 앞 사남루엉 광장에 세웠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사남루엉 벼룩시장이었고요. 네. 당시 사남루엉 벼룩시장은 태국 전역에서 가져오는 각 지역 상품들이 판매되는 아주 중요한 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왕궁 앞에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이전했나 봐요. 위치가 바뀌었죠. 예, 맞습니다. 사남루엉 광장에 설치되었던 시장이 도시 정비화 사업으로 정리되면서 다른 장소로 옮겨야 했습니다. 처음 7년 정도는 정확한 지정 없이 흩어지는 듯 했다가 네. 방콕 도읍 200주년을 기념하며 시장을 재정비하여 현재 장소 짜뚜짝으로 자리가 정착되면서 이름도 짜뚜짝 시장으로 명명되었습니다. 네. 태국 사람들은 주로 JJ 마켓으로도 부르고 있는데요. 짜뚜짝 시장은 1982년부터 방콕의 아이콘 주말 시장으로 성장했으며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진 시장이 되었습니다. 네, 이 시장 규모도 꽤 크다고요. 네, 10평방미터에 26개 지역으로 나뉘어진 15,000개
다양한 사이즈의 상점들이 포진해 있는 짜뚜짝 시장은 그야말로 방콕의 역사이자 문화이기도 합니다. 네. 이곳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종류의 상품들은 의류, 액세서리, 가구, 애완동물, 식물과 골동품, 그리고 수공예품은 물론 인간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물건들입니다. 네. 하지만 규모가 워낙 커서 하루에 모든 상점을 들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네. 여유를 가지고 신이 원하는 물건들이 위치해 있는 구역이 어딘지 미리 파악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짜뚜짝 시장 공식 홈페이지가 있어서 네. 해당 홈페이지를 미리 둘러보는 것을 권합니다. 짜뚜짝 시장은 그 규모와 다양성으로 인해 이곳을 찾는 쇼핑객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선사하며 방콕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필수적인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시장이 최근에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짜뚜짝 주말 시장이 이제 새롭게 탈바꿈하기 위한 재정비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 첫 번째 계획으로는 짜뚜짝 시장을 상징하는 시계탑 주변 상점 정비입니다. 시계탑 주변 529개 상점 상인들에게 오는 4월 30일까지 퇴거를 명령했다고 합니다. 이곳을 재정비해 시장을 관광 명소로 발전시키고자 광범위한 재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수많은 상점들이 빽빽하게 밀집하여 있는 짜뚜짝 시장의 특성이자 불편함을 이번에 해소하고자 합니다. 늘어난 상점으로 좁아진 통로를 넓히고 상점의 가시성과 공기순환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시계탑 구역의 레이아웃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장 임대료 관리를 투명하게 재편하고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새로운 임대료 징수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임대료 문제가 있다고 하면 돈을 뭐 안 내는 상점들이 있었던 건가요? 예, 현재 짜뚜짝 주말 시장은 방콕 시청이 운영하고 있지만 네. 토지 소유자는 사실 태국 철도청입니다. 방콕 시청은 철도청에 매년 1억 6,900만 바트, 한화 약 69억 원의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퇴거하는 529개 상점 중에 122개 상점이 현재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콕시청은 임대료를 잘 내고 있는 경영자를 우선으로 시장 내 다른 200개 구역에 무상으로 상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방콕시청은 시계탑 구역을 짜뚜짝 시장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재정비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시장 전체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야시장을 개설하는 등 새로운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짜뚜짝 주말 시장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 시장이 야시장으로 새롭게 거듭난다는 소식은 아주 좋은 희소식입니다. 네. 주말로 한정된 시장 방문이 네. 이런 변화들로 전 세계 방문객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쇼핑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태국 방콕에서 김종민 통신원이었습니다.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이슈 구정은의 수상한 GPS인데요. 오늘도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아무래도 필리핀 이야기를. 예, 좀 시끄럽죠. 그렇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전격 체포됐거든요. 네, 그 현지 시간 11일 이제 마닐라에서 필리핀 경찰이 체포해서 네덜란드로 보냈습니다. 네. 네덜란드에 있는 그 국제법정이죠.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이 체포를 요구를 했고 그걸 받아들인 건데 전직 대통령을 헤이그로 보내서 반인도 범죄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한다. 이런 것을 필리핀 정부가 이제 동의를 한 거죠. 어떻게 체포가 된 건지 그 과정을 좀 네. 자세히 살펴보죠. 두테르테가 네.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부터 가족과 함께 이제 홍콩을 방문을 했어요. 네. 근데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 그 전에 7일이었으니까 그 홍콩 방문하는 동안에도 두테르테 전 대통령 쪽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체포영장 나왔고 뭐 설마 체포됐겠어?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네. 근데 아무튼 그날 그래서 11일 날 귀국하는 귀국을 길에? 했고 네. 돌아오자마자
귀국 비행기 내리자마자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이제 체포가 됐습니다. 네.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고 체포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지지자들 조금 일부 나왔었던 것 같고 변호인들도 뭐 네. 왔고 잠깐 소동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억류됐다가 네덜란드 비행기에 태워졌습니다. 체포 당하면서 두테르테 쪽에서는 뭐 나를 구금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 한마디로 필리핀 국내법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항의를 했고 네. 이 변호사들은 뭐 급히 뭐 부랴부랴 대법원에다가 국외로 이송하지 못하게 해달라 뭐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이제 두테르테가 자식이 4명이 있어요. 근데 네. 그중에 이제 뭐 3명이 한 부인에게서 난 거고 또 다른 이제 지금 현 부인에게서 낳은 딸이 있는데 베로니카라고 그 딸이 아버지랑 홍콩도 같이 갔다 왔었고 그래서 같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공항에서 그 아버지 영상을 찍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네. 이 영상에서 두테르테는 뭐 자유를 박탈하는 괜히 자유를 이야기하고 또 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뭐 법적인 근거를 대하면서 반발하는 그 영상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필리핀 정부가 결국은 이제 두테르테 체포에 협력을 한 네. 셈인 거잖아요. 마르코스 대통령이 공식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어요. 예, 그 봉봉 마르코스 보통 봉봉이라고 부르는 네. 이 대통령이 심야에 그래서 이제 두테르테 실어 보내고 나서 당연히 파장이 컸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국제형사재판소 쪽에서 이제 두테르테가 마약 단속 명목으로 이제 잔인한 작전을 펼쳐서 수많은 이들을 살해한 것을 국제형사재판소 쪽에서는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인터폴을 통해서 체포를 명령했다. 그래서 필리핀도 그렇게 전달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네. 필리핀도 인터폴에 협력을 해야 되는 가입국이기 때문에 인터폴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두테르테를 체포한 거고 이거는 뭐 적법한 거다. 체포 자체는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두테르테 전 대통령 딸이 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필리핀에. 이 사이도 좋지 않다고 해서 아무래도 그런 영향도 좀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필리핀이 그 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제 80년대 민주화 운동 통해서 이제 장기 집권한 독재 정권 무너뜨렸고 네. 그때 쫓겨난 독재자 마르코스의 아들이 현 대통령 봉봉이잖아요. 네. 공식 이름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근데 이제 독재자의 잔당들은 여전히 청산되지 않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고 특히 족벌 정치하고 근데 그 족벌 정치를 뚫고서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말하자면 두테르테였어요. 그런 것 때문에 또 지지를 받기도 했었고 네네. 사실 그 86년에 필리핀 민주화됐는데 그 이후에 대통령들 중에 족벌 가문 출신이 아닌 사람이 딱 2명이에요. 한 명이 조셉 에스트라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1998년인가 집권했다가 근데 3년 만에 쫓겨났어요. 족벌 정치가 너무 강하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뭐 부패 혐의 있었지만 결국 족벌들 때문이라는 얘기 있었는데 버티지 못했군요. 예, 예. 근데 사실 우리처럼 독재 악몽이 있기 때문에 필리핀도 우리랑 비슷하게 6년 대통령 단임제예요. 근데 이제 두테르테도 그러니까 그 두 번째로 이제 족벌이 아니면서 집권한 사람이 두테르테였는데 두테르테도 이제 연임을 못하니까 결국은 봉봉을 밀어주는 대신에 그래서 딸을 딸인 그 사라 두테르테. 그래서 그 사라가 부통령이 되고 사실은 그 덕에 두테르테 쪽의 지지 때문에 봉봉이 집권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사실이죠. 그렇죠. 이렇게 손을 잡았었는데 지금 사이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두테르테 쪽에 좀 문제성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뭐 항상 그렇지만 네. 이 특히 문제가 많았던 게 아폴로 큐볼로라는 목사예요. 필리핀 가톨릭 국가인데 이 사람은 이제 개신교 목사입니다. 두테르테랑 너무 친해서 네. 뭐 두테르테 영적인 조언자 뭐 이렇게 많이 불렀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목사라고 하지만 뭐 방송 이런 거 운영하던 극우 선동가입니다. 두테르테가 대통령 되기 전에도 뭐 그 방송 나와갖고 마약 전쟁 해야 된다 막 주장하기도 했었고, 근데 이 목사가 그러니까 호가호위를 엄청 많이 했는데 그랬겠네요. 네. 아동 성매매 했다가 필리핀에서도 문제가 되고 이게 또 미국에서도 문제가 됐어요. 미국은 네. 법을 엄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년 9월에 이 봉봉 집권한 뒤인데 그 당국이 이 목사를 체포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갈라서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두테르테 지지자들이 이럴 거면 봉봉 퇴진해라.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요구긴 한데 그러니까요. 대통령 퇴진 요구하고 이러면서 동맹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그 부통령인 사라가 이제 정부 자금을 거액 이제 유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봉봉 측의 의원들이 국회에서 사라 탄핵하자. 근데 물론 이제 정치적인 동맹은 깨졌고 일단 사라가 부통령으로 지금 남아있긴 합니다. 근데 이미 이제 뭐 동맹 물 건너갔으니까 네. 올 5월 달에 총선이 있어요. 이번에는 두테르테 쪽과 그 봉봉 마르코스 쪽이 지금 뭐 거의 전면전 분위기라고 합니다. 아, 분위기가 아주 안 좋네요. 예. 예. 마르코스 대통령도 이제 뭐 애초에는 두테르테 체포하는 거 협력 안 하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왔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입장이 그래서 바뀐 거라고 보이는데. 그러니까 두테르테가 이유는 자기 집권 시절에 이제 ICC가 문제를 삼으니까 네. 이 국제형사재판소 ICC 설립 규약인 로마 규약 탈퇴해버렸어요. 이제 그리고 봉봉 마르코스도 마찬가지로 나도 재가입할 생각이 없다. 이걸 뭐 그리고 뭐 이 국제법정이 두테르테를 재판하려고 하는 것은 필리핀 주권에 대한 위협이라고까지 했었어요. 아, 특히 취임 1년 만이던 2023년 7월에 국제형사재판소가 두테르테 조사 재개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뭐 마르코스 대통령이 나서서 어떤 형태로든 협력하지 않겠다. 작년 초에 한 말을 보니까 100번째로 말한다. 필리핀에서는 ICC 관할권 인정하지 않는다. 오. 조사 돕기 위해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작년에도 똑같은 발언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랬네요. 근데 이제 어느 외국 언론의 표현을 보니까 정치적 방정식이 바뀐 겁니다. 필리핀 정부의 공식 입장이 바뀌었다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사라 부통령 측에서는 자기 아버지를 보낸 거는 이거는 정치적인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대통령 쪽에서는 일축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대통령 쪽에서는 로마 규약에 재가입할 생각은 없다. 이번에도 그러면 사실은 마르코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국제형사재판소가 아니라 계속 인터폴의 요청이라는 걸 강조했어요. 근데 사실 인터폴은 체포를 하기 위한 이제 네. 그런 이제 도구적인 그런 기관이었는데 네. 인터폴이 체포하라고 해서 한 거다. 우리는 인터폴 거기에 협력을 한 거다.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 뭐 사라 측 그리고 두테르테 원래 측근들 남아있던 의원들이나 뭐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네. 또 사라가 헤이그로 갔거든요. 네. 근데 뭐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 사라 측에서 뭐 많지는 않겠지만 일단 필리핀 내부에서는 정치적인 후폭풍이 뭐 이제 당분간 뭐 그러게요. 계속 되겠죠. 총선이 있어서 더더군다나 아주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될 것 같은데요. ICC가 반인도 범죄로 이제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혐의는 어떤 겁니까? 두테르테가 올해 79살입니다. 근데 남부 도시 그 다바오라는 곳의 시장을 거쳐서 네. 시장한 다음에 바로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근데 다바오 시장 시절부터 사실은 그 전에 뭐 부시장하고 이럴 때부터 오래전부터 마약 범죄와 전쟁하겠다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단속 작전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단속이라는 게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조사하고 재판하고 유죄 판결해서 감옥에 보내는 게 정상적인 절차인데 네. 재판도 없이 범죄자다. 범죄 조직원이다. 뭐 그중엔 진짜 범죄 조직원들도 있을 수도 있었을 거고 있고. 사실 그중에는 뭐 지나가다가 뭐 사실 총 맞은 사람도 정말로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런 문제죠.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잡아가두고 고문하고 뭐 이걸 넘어서서 거리에서 다 그냥 사살해버리고 도주한다? 총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경찰이 나중에 조사한 통계로만 이 마약 전쟁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이 6천 명이 넘고요. 그 인권단체들은 뭐 3만 명이 넘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국제형사재판소가 이제 두테르테 태운 비행기가 마닐라 공항 떠나서 헤이그로 오고 있을 때 짧은 성명을 냈는데 2011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필리핀에서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로 보이는 살인 혐의로 두테르테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네. 이렇게 확인을 했고 이 체포영장 내용을 AP통신이 보도를 한 걸 보니까 광범위하게 체계적으로 피해자들을 공격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몇 년에 걸쳐서 공격을 했고 수천 명이 사망했다. 이거를 시민들에 대한 공격으로 본 겁니다. 범죄자들도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인콰이어러 같은 뭐 이제 현지 언론들 보도를 찾아보니까
이제 두테르테가 체포됐다고 하니까 이제 마닐라 거리에서 뭐 수천 명이 모여서 환호하는 집회를 하기도 했대요. 그래서 경찰에 살해당한 사람들의 가족이나 지인들 정의가 실현되기를 이 날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그리고 또 불법 살인에 연루됐던 경찰 고위층 그 두테르테 범죄에 가담한 지금도 목소리 키우고 있는 그 정치인들 다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체포할 때까지. ICC가 좀 계속 봐왔던 것 같은데. 오래됐죠. 예. 이 ICC가 두테르테 범죄에 주목하기 시작한 게 2017년입니다. 네. 그 두테르테 정치적 근거지인 그 다바오라는 곳에 다바오 데스 스쿼드 이거 무슨 영화 같죠? 네. DDS라고 한 다바오 데스 뭐 이름도 무섭네요. 살인단이라고 네. 해야 되나? 예,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원래는 그 옛날 독재 정권 시절에 국가 경찰에 뿌리를 둔 조직입니다. 근데 비밀스럽다고 하지만 사실 공공연한 살인 부대니까 정식 명칭이 이런 게 아니라 특정 경찰 부대 이름을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는 거고 이게 거의 공식 이름처럼 되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범죄 조직원들 뭐 길거리에서 마약 거래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뭐 노숙자 우리도 옛날에 뭐 불황화 단속 막 이런 네. 얘기 있었잖아요. 맞아요. 국어라는 애들까지 뭐 재판도 없이 수틀리면 길에서 사살하고 1990년대 후반부터 한 2000년대 한 중반까지 한 10년 동안의 기록을 보니까 1000명이 넘게 그런 식으로 살해를 한 거예요. 초법적인 살인이죠. 그러네요. 근데 여기에 그 소속돼 있었던 한 사람이 일종의 양심 선언을 해요. 2017년에 네. 내가 그 데스 스쿼드의 일원이었다. 오. 근데 이제 그 두테르테가 이 조직을 만든 건 아니었지만 부시장하고 시장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조직을 활용했던 건 그러겠죠. 맞아요. 마약 네. 단속한다면서. 네. 근데 그래서 양심 선언한 사람의 변호사가 그 네. 국제형사재판소에다가 두테르테와 그 측근들 합해서 이제 11명 고발장을 낸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두테르테 쪽에 이런 행위에 항의를 해왔던 의원들도 이제 같이 수사를 촉구했고 네. 그랬더니 그 다음 해 2018년에 두테르테 정부가 우리가 알아서 조사하겠다. 자기가 주범이었는데 우리가 알아서 조사할 거니까 이제 ICC는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우리 뭐 조사하면은 탈퇴하겠다. 이제 그러면서 뭐 다음 해 결국은 탈퇴를 실제로 해버렸던 겁니다. 네. 자, 그때부터 이제 관할권이 있냐 없냐를 두고 필리핀 정부와 ICC 간 예. 공방이 계속됐던 걸 텐데요.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ICC 쪽에서는 필리핀이 그 협약 탈퇴하기 전인 2019년까지 3월까지 발생한 범죄는 우리가 계속 관할권이 있다라고 반박을 했고 네. 그러면서 그랬더니 뭐 두테르테 정부가 그 ICC 검사들 필리핀 오면은 체포해버리겠다 역으로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렇군요. 당시 그 형사재판소 수석 검사에 대해서는 뭐 입국 금지시키고 아. 근데 이제 나중에 2021년에 그 형사재판소의 수석 검사가 되게 중요한데 네. 그때 영국 출신의 그 카린 칸이라는 인권 변호사가 국제형사재판소 수석 검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 정부가 또 수사 재개될 것 같으니까 네. 협조하지 않겠다 계속 그랬는데 이때 필리핀 대법원 쪽에서 오히려 두테르테 쪽에 일격을 가한 거예요.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도 없이 국제협약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탈퇴할 수는 없다. 그리고 로마 규정에서 만약 규약에서 탈퇴를 했다고 하더라도 네. 형사재판소 관할권은 일단 인정을 하고 절차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결정을 해버립니다. 네. 근데 그래도 결국은 필리핀 정부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조사관들 입국을 못하게 하면 조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 국제형사재판소에는 원래 정식 재판전에 뭐 예비 재판이랑 복잡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근데 필리핀이 그 모든 절차에 엄청나게 항의하면서 조사를 막 막고 했는데 네. 이제 결국은 이거를 계속해서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는 걸 막을 수가 없었고 특히 이 데스 스쿼드라는 좀 충격적이잖아요. 그 살인 부대 네. 이런 문제 필리핀 사람들은 뭐 다 알고 있었던 거겠지만
더 이상 덮어둘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네. 작년 11월에는 하원에서 결국은 청문회를 했습니다. 필리핀 내부에서도 그 두테르테가 이제는 죽은 권력이 돼버린 것 같고 영향을 그러네요. 받겠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청문회가 열렸고 거기에 또 두테르테가 뭐 출석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두테르테는 계속해서 뭐 나는 대통령으로서 뭐 시장을 필요하다, 대통령으로서 뭐. 예, 공권력을 행사한 거다라고 주장을 얘기하겠죠. 했죠. 앞으로 어떤 절차가 그럼 남아 있나요? 어떻게 앞으로 되는 건지. 조사받고 재판받고 네.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네. 이게 국제법정의 재판 절차 항상 지연된 정의 너무 그렇죠. 오래 걸린다 항상 그 문제가 얘기되는데 네네. 이제 두테르테는 이제 막 체포된 거고 그러니까 엄청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거예요. 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이게 국제형사재판소 사건에 이제 관심이 쏠리는 게 다른 팔레스타인이나 우크라이나에서 그렇죠. 벌어진 전쟁 범죄라도 관련된 거여서 네. 오늘 이제 필리핀 쪽의 상황을 소개를 해드렸고 네. 다음 주에 이어서 헤이그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형사재판소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대하겠습니다. 네.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트리나 앤더 웨이브스의 Love Shine a Light 전해드리면서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ove